자, 어쨌든 자, 오늘의 개장 시황에 앞서서 과연 어제 시장이 어땠는지 시황과 함께 투자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미래에셋 조경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풍선 2019년부터 보냈는데 바이든이 몰랐던 거라면서요. 3년 만에 미국이 안개된 거죠. 그러니까. 저 근데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팀장님 그 눈이 많이 나쁘세요? 네, 많이 나쁜 편이에요. 네. 보니까 눈이 크신데 네. 안경 때문에 좀 작아 보이죠? 네, 맞아요. 도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벗어주세요. 네? 되게 잘생기셨어요.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크신데 이게 안경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 좀 궁금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네. 자, 일단 CPI부터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우선 CPI보다 우선 전반적인 어제 시장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거기서 이제 CPI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좀 경계해야 될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CPI를 놓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어제 네. 시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CPI가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좀 올랐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CPI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보다는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코어 CPI를 보면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가중치가 변경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죠. 확실히 서비스에 대한 가중 비중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확인은 된 것까지는 있었어요. 무게감 남아 있는 지표가 있다는 게 하우징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됐던 부분들이 잘 안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계속 좀 스티키하다라는 공허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끈끈하게 음. 웬만하면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이와 관련된 기사도 제가 좀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 FOMC 위원 4명이나 출격을 해서 네. 발언을 했어요. 네. 발언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파월이 지난주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반응을 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4명의 FOMC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집중을 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FOMC 위원들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 가운데 안 매파적인 것만 투자자들이 그쵸. 쏙쏙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만 귀에 들어왔던 것 무슨 같아요. 베스킨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CPI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이제 FOMC 위원들이 말한 걸 좀 몇 명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행 총재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발표치를 가지고 저희는 조금 놀라웠을 텐데 예상했던 대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네. 내지는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만 얘기를 들은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네네.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말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연준에서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는 좀 냉정하게 말했어요. 통화 정책을 사용할 때 이제 과잉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과소 긴축을 경계해야 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과소 긴축을 했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논조로 얘기했고 이거는 결국에 자기는 나는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할 때는 좀 강도 높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대변시키는 발언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시장 상승의 발단이 됐던 거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0.25%씩 해서 5%까지는 금리를 기본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올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큼 제한적인 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과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수는 3.5에서 2%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상당히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시면서도 좀 어이없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시장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현상인지가 좀 너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터지게 됐을 때의 충격이 전 조금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정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 적당히 조정있다가 올라가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있던 시각을 가지고 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해석을 해보면 네. 좀 재밌어요. 반대의 시각으로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되는데 어제 채권 시장을 보면요. 1년 이내에 이제 만기물 네네. 채권들의 금리가 5%를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8년도 이때쯤에 이제 5%를 돌파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는 4.6%. 이걸 어떻게 보냐? 2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작년 3분기, 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당분간은 금리 인상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5% 넘어갈 거니까 5%라는 숫자에 집중이 됐고 대신에 2년물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부터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리 수준이 레벨 다운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고 네. 시장 금리를 반영하고 네. 그다음에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 쳤을 네, 때 네. 경기는 나중에 뭐 좀 안정화가 된다 치더라도 지금 기준 금리는 더 올릴 거야를 네. 채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네. 그래도 증시는 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머지않은 시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니까 장기물의 금리는 레벨 다운이 된 것 같고 단기물은 당장 올라가야 되니까 갔던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호키시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돼라는 부분도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서 단기물과 중장기물에 관한 수익률 급간이 더 많이 벌어진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결국에 어쨌거나 다 보면은 네. 그 시장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민감하게 보는 시점이다. 민감하게. 네. 그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거예요? 좀 당분간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칠 거냐에 대해서 1월보다는 훨씬 더 귀 기울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1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을 믿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네네네. 이제 갔었는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익률들을 보면 단기 금리 원래 정상적으로 금리 내려갈 거라고 했으면은 그렇죠. 단기물 금리도 내려가줬어야 내려가야죠. 되는데 네. 반대로 완전 양극화가 이 갭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뭔가 좀 집중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뭐 제가 이제 문득 생각 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FOMC 2월에 이제 끝났을 때는 네. 3월부터 동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멀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결국엔 그러면 통화 정책에 좀 집중을 이제 정신 차리고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옮겨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것인 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세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싶었던 부분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거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CPI가 그 어떤 특징을 좀 보였었는지 세부 지표들을 한번 봐주세요. 실제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 떨어졌는지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는지. 예. 올해부터는 제가 원래 3%에서 자료 준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요거는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자료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3%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CPI에서 우리가 기사에서 볼 때 헤드라인 CPI라는 용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어 내지는 근원 CPI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헤드라인은 전체적인 대상 물품에 대한 가격을 반영해서 네. 녹여낸 소비자 물가지수고 근원 CPI라고 하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느냐?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이든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유든 해가지고 얘네 에너지와 음식료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물가의 방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추세라는 걸 파악하기가 가끔씩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매번 CPI 불운하게 항상 제가 그동안 방송 나올 때 CPI 발표하는 날 나오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어, 그러니까 근원 CPI가 좀 중요하다. 뭐 PC 같은 경우도 코어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코어 CPI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라색 선이 코어 CPI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내용들이고요. 얘가 어떻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회색 선은 상품의 물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어 CPI 항목 중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라인 CPI와 동일하게 이 상품과 관련된 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소비자 이 보라색 선은 뭐냐면 3개월간 평균을 연율화시킨 거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간 변동을 연율화시킨 거고 이 회색은 1년치의 이제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컸던 부분들을 볼게요. 당연히 에너지나 연료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재를 포함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뭐 항공과 관련된 운임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한 쪽을 보면 이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임대료 부분들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이 항공 운임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게 보이잖아요. 네네. 중고차까지 보면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코어 CPI에서 측정할 때는 얘네들보다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중이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크게 하락한 보인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가중치를 주게 되면 적게 영향을 그러겠네요.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임대료와 관련돼서 측정 방법의 변경이 있었어요. 임대료를 측정하는 방법 아주 쉽게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있고요. 네. 자가주택에 대해서 얼마의 임대료 수준을 원하는지 설문을 통한 이걸 OER이라는 방식인 건데 네네. 이 부분들을 혼합해서 이 임대료 수준을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OER이라는 부분들 이제 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줄 경우 희망하는 가격 수준 이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식의 변경이 생겼었는데 어떤 거였냐? 아파트와 같은 단독 주거형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주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같은 형태의 임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단독 임대 방식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단독을 좀 더 높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제가 수치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했는지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단독 주택의 집값이 좀 더 높은 편인가요? 그러면?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다만 수치로만 가지고 추정한 것을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 OER만 가지고 10월에서 11월, 11월에서 12월 이 변동폭이 월간 0.8% 내지 0.76 사이였었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는 이게 변동이 된 거잖아요. 수치가 네. 변경된 측정법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0.69%로 소폭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단독형 주거형 건물에 대한 가격 수준이 하락했던 폭이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독형 주거가 도심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네. 약간 외부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집값의 변동폭도 더 컸을 거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요구하는 임대료 수준도 낮게 반영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측정 방법을 바꾼 게 뭔가 조금 유리하게끔 작용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속된 말로 통계 마사지라고 네. 하긴 하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저께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말은 해줬었는데 네. 우리 시장은 듣고 싶었던 정보들에 좀 많은 환호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에서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약간 좀 뜨악했던 게 에너지가 2% 올랐다는 거였었거든요. 올랐어요. 사실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아닌 게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올랐다? 저는 이게 좀 그 약간 걸렸는데 에너지는 어때요? 뭐 지난주에 러시아가 이제 뭐 이것과 관련된 감산, 식이면 네. 50만 배럴 일간 50만 배럴을 이제 다음 달부터 감산하겠다는 발표를 좀 네.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주면서 다른 상품이나 재화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낮춰줬는데 야, 이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한 건가라는 네.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스티키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위험 요소일 수 있고요. 네. 제가 예전에 3%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에 조금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났던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요? 네, 어, 유럽이요. 유럽이요? 네. 에너지 때문에 네, 리파워 유럽은 EU. 네, 유럽은 진짜 에너지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네네. 하나였던 거고 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 일부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로 오는 LNG나 이런 거를 좀 양해각서를 받아서 보내주고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LNG 같은 거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을 좀 도와주는 입장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도 그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좀 같이 피해를 좀 많이 봤던 게 작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신성장 산업하고 관련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최홍석 선생님께서 나와서 너무 좋은 내용을 선빵을 날리셨죠. 아니죠. 워낙 고급진 내용을 달았기 때문에 네. 급하게 주말에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오늘 언급드리는 내용은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네. 작년 12월 27일에 작성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의 일부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제일 많죠. 에너지원으로서 네네. 가장 많고 러시아에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럼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하는 게 차단되었을 때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충당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좀 기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카타르나 앙골라나 이집트, 노르웨이, 페루 등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십시일반을 해서 네. 비축을 해놨었고요. 네. 아마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실제로 올 거고 이집트에서 오는 LNG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바로 오는 방법으로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비축을 많이 해놨었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EU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비축하기로 했던 목표량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목표 80%까지 도달한 게 아마 10월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현재는 목표 비축량의 12월 달 기준으로 85% 수준이기 때문에 줄이기도 했겠지만 네네. 줄였다기보다는 다른 공급원을 다각화시키면서 계속 탱크는 계속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이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이제 전기를 만드는 전력을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의존도를 좀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한 22.3% 수준이 됐거든요. 가장 많은 공급원이 되었고 전력 생산하는 그게 글로벌이에요, 아니면 유럽 말씀? 유럽이요. 유럽만. 유럽만이죠. 그렇게 되어 유럽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이 21.9%. 그러니까 원자력은 뭐 나중에 좀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자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재생 수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고 가스가 한 19.9% 정도로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전력 생산을 전력원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상당히 다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은 더욱 가열차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봤더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또 제가 붙여서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쯤이거든요. 네. 유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도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집중을 했었지만 문제는 이후에 경기 조금씩 꺾어지면서 유가가 이제 워낙 떨어져 버리니까 네. 아 이게 무슨 그치. 필요야 그렇게 됐잖아요. 경제적인 선택이 일어났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에너지에 관련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두 번째로 겪는 건지를 깨닫고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을 겪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사진을 지금도 둘러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계란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석유를 같이 팔았었어요. 뭐 석유 등유 이런 거 해갖고 보면은 사진에 계란 파는데 옆에 석유 없습니다. 막 이런 그런 것도 붙어 있고 했을 정도로 그런 데서 팔았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 들통 들고 막 줄 서 있고 막 뭐 몇 미터 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겪다 보니까 중동에 석유 의존하면 안 되겠다 해서 탄생했던 게 천연가스였었고 그래서 이 천연가스로 지금 수십 년간 거의 뭐 반세기를 살았죠. 50년 동안 이제 천연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천연가스도 못 믿겠다. 전쟁 난 거 보니까 이거 계속 전쟁 그 무기로 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신재생에 관심 갖는 건 맞는데 한편에서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그때도 태양광 엄청 붐이 일었었고 그 전에 그 저기 도쿄 의정서 그때도 태양광 엄청 붐이 일었었다가 다 테마로 꺼졌단 말이에요. 이번엔 다를 것이냐? 이게 참 저는 얼마나 달라질까? 일단은 유럽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유로존이 EU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원 대체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상향되었다라는 거는 네네. 저는 그런 건 사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거고 이거는 뭐 시작은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유럽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독일까지 가스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20년 가까이 전에 시도를 하다가 뭐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해 이래서 안 해 그러다 이제 부랴부랴 만들고 이런 것들 적어도 우리가 그냥 우리 인류의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를 놓고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정도쯤 당했으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기 위한 선택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이번엔, 분명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을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최용석 선님 그러니까 최파고 나오셨을 때도 그럼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빠를 것 같으세요?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요. 이 보고서 안에서 보니까 일단은 일정 규모 수준의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목표를 웬만큼 다 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태양광이 저는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풍력에 비해서는 그러면 채택되기가 사실 조금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원리가. 네. 네. 집에다가 해도 되고 이 ESS 이용해서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풍력 발전의 메커니즘을 보려면 약간 원격지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태양광이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걸 계속 해묻게 되는데 네. 그럼 패널이냐, 네. 아니면 그 뭐 인버터냐, 아니면 그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그런 설치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설치 업체냐, 네. 이런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어떤 게 비교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 그만큼 진짜 유럽이라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네네. 부분이라고 하면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채택하는 거지.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유럽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사실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유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고, 근데 유럽이라고 하면 질문하신 내용 유럽에서 녹여보면은 네네. 그 상황에 맞게끔 아무 방법이나 다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라도 지금 네. 선택해야 되는 네. 굉장히 절박한 네, 상황이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절박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면 그 최파고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이렇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뭐 하고 싶으셨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밸류체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네. 이 예전에 태양광이란 산업이 주목받았을 네네. 때 하고 지금에서 태양광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념들,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뭐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도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나 내용이 좋았다는 건데 네네. 요즘은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가장 우위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왜 교체하면 된다라는 소모품이다라는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시대가 어떤 쪽에 얘네들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그럼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발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거나 아니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될 거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네네. 워낙 깊이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이걸로 좀 바꿨어요, 급하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때 질문 드렸던 거 똑같이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하나만. 이게 우리가 좋아질 건 알겠는데 이게 뭐 3년 후, 5년 후에 좋아지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 내지는 2024년 그때쯤에는 좀 성과가 크게 나올 걸로 보이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는 분명히 그럴 만한 여건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미국 주식 관련 책을 작년 8월에 출간을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도 제가 태양광 관련 기업을 하나 또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경상 팀장과 함께 자,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어디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하필이면 매번 좀 CPI 날짜가 그래요. 수요일이 CPI 나오는 날짜가 많이 겹쳐. 화요일, 수요일 막 이렇게. 방송 중인 날이 아닐 때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